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시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 종목들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IS앳 김태성 본부장,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의 지난주 탑픽주가 DLENC였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들어오면서 장중에 45,0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현재도 한 6%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본부장님, 더 홀딩 해볼까요? 저는 충분히 홀딩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3월 달에 기록했던 최고점을 한번 돌파하는 것을 기대해보자라는 매매 전략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건설주들이 지금 이 원자력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이 꽤 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DLENC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슈에도 전혀 지금 흔들림 없이 본업 자체로서의 지금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5만 원 그 이상의 한번 시세를 노려볼 만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설업종이 다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HD현대산업개발과 DLENC처럼 수급 혹은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는 쪽은 괜찮지만 그 외에 중소형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테마적으로 굉장히 엮여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이 부분을 꼭 유의하시자라는 추가 코멘트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LENC는 앞자리가 5자로 바뀌길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마지막 순서로 한번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국내 증시가 황금 연휴 동안 쉬어가는 동안 정말 많은 이슈들이 나와서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새벽에 AMD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세 리스크 속에서도 반도체 업황이 아직까지는 건재하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또 5월 말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지난주 이 시간에 반도체는 좀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간밤이 끝난 미증시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은 AMD의 실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 이제 엔비디아의 숨은 이제 잠재 기업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던 AMD가 굉장히 좋은 숫자를 내보이면서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이제 가능한데, 첫 번째로는 AMD와 엔비디아가 포함되어 있는 HBM, 즉 고부가 가치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넓구나라고 이해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이제는 AMD가 어느 정도 가져온 것이 아닐까라고 또 추측을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HBM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 안에서 오히려 AMD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좀 기업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떠올리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기업도 결국 이제 시장 점유율 굉장히 높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덕산 하이메탈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총이 좀 작지만 그래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부분, AMD하고의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 메커스라고 하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쪽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높여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이 지금 강하지 않다 보니까 원래 기존에 강했던 쪽이 계속 이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HBM 그리고 이제 고부가 가치 반도체 하니까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다 보니까 테크윙이라든지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꺾이지 않고 이 정도의 어떤 상태만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면 AMD 관련주로 또 분류되어 있던 기업들의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한 지금 시장 상황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AMD 향수해주에도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특징주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덕산 하이메탈, 메커스 꼽아주셨습니다. 앞으로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AMD 실적 외에도 정말 5월이 시작되자마자 연휴 동안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자료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료를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바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었습니다. 1,360원대까지 진입을 하면서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오늘은 약간의 반등세가 보이면서 현재는 원달러 환율이 한 1,397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의약품 관세 그리고 원전 개별 이슈들까지 자세하게 투자 전략 한번 짚어볼 테니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원달러 환율 이야기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환율이 좀 내려가니까 외국인 수급이 국내 증시로 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환율이 너무 내려가면 수출 기업의 실적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대표적으로 반도체나 자동차가 좀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보세요? 수출주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지금 수출주들 기업들의 입장에서만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원달러 환율 하락이 수익성을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원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주가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출이 안 좋다 이렇게 돼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서 수출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면 이 부분은 상쇄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내수주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환율 하락 시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 내수주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더라고요. 이주호 본부장님. 그럼 이 시점에서 수출주 말고 또 내수주에 공략해보는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거를 지금 내수주냐 수출주냐 이렇게 나누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늘 항공주들부터 시작해서 일부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환율에 대한 변동성뿐만이 아니라 이 매크로적인 불확실성, 관세 정책, 그리고 관세 정책 같은 경우는 딱히 해결된 게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트럼프 입에서 여기도 관세, 저기도 관세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불확실성부터 시작해서 변수들은 늘어만 가는데 과연 여기서 뭐가 맞냐, 이게 틀리냐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결국에는 그동안 좋지 않았던 수급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를 흔들 수 있는 메이저 수급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지금 당장에는 이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내수주들이 좀 더 좋은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은 결국에는 내수주든 수출주든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증시가 반등을 하냐, 지수가 올라가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수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하락하면서 항공, 여행주, 음식료, 건설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의 수급에 집중을 해봐야 된다. 지금 같은 시장은 수급이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원전과 방산주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증시 연휴 동안에 있었던 이슈들을 정리해 드렸는데 그중에서도 원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K원전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을 하루 앞두고 체코 법원이 최종 계약 서명의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잠시 제동에 걸리면서 많은 분들이 장 시작 전에 참 우려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보시면 K원전 최종 계약 서명 전날 체코 법원이 절차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저도 이 소식 속보를 보고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걱정이 무색하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다 말아올리면서 한 1%대 하락세에 그치고 있고요. BHI는 현재 7%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지금 낙폭을 대부분 다 축소했는데 최종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것인지 원전주 지금 매수의 기회로 좀 봐야 될까요? 일단 개인적으로 조금 위험한 리스크를 감수하실 수 있다면 저는 원전주들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 전에 굉장히 큰 악재적인 뉴스가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한 기업만 지금 아랫꼬리를 단 것이 아니라 원전주라고 불렸던 다수의 기업들이 지금 아랫꼬리를 달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체코 원전 시간은 좀 지연되더라도 계약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왜 체코 법원에서 지금 우리나라와 체코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지금 물음표를 냈는지 확인을 해보면 프랑스에서 약간 이의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코 법원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사실 기업과 기업 간의 어떤 계약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간의 계약이다 보니까 저는 큰 탈 없이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체코도 지금 아마 급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가격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은 뭐냐면 고객사가 원하는 날짜에 다 건설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정말 과거의 이력들을 살펴보면 실패한 나라들이 많고 이것을 꾸준하게 지켰던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지금 체코도 그들이 원하는 기간 안에 원전을 세우려면 우리나라의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까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며, 원전주들은 지금의 조정을 이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정해서 저는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아랫꼬리가 달리긴 달렸지만 변동성이 나온 만큼 비중을 많이 들어가시기보단 감내하실 수 있는 만큼의 비중만 저는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주 안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위주로 옥석을 좀 가려서 대응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분할로 좀 접근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4월 지난 증시를 주도했던 방산주가 오늘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황제주,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100만 원으로 제시하면서 현재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5%대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장중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증권가의 전망처럼 황제주에 등극할 수 있을지 지금 85만 9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 궁금하고요. 5월에도 아까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이 가는 쪽이 더 간다라고 하셔서 5월에도 이 방산주가 증시를 주도할지 이 부분도 짚어주실게요. 네, 일단 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방산 같은 경우는 뭐 실적, 수익성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인도랑 파키스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다시 재점화되면서 이 부분이 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그동안도 좋았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에 대한 부분이 사실 주가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려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방산 다 좋고 수출 잘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좋은데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앞으로 성장이 얼마나 될 것이냐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인도와 파키스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지금 방산 섹터들에 계속적으로 좋은 소식들만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뭐 빠질 이유가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섹터 전반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고, 오늘은 또 에라지 넥슨이 또 신고가를 달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방산 3대장 중심으로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일 때 조그만 악재성 뉴스가 나온다고 한다면 급락이 나오거나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해 두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만약에 저 중에서 뭘 산다 그러면 사실 가격적인 부담감이 없는 종목은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저 4대장 중에서 조금 괜찮다라고 싶은 거는 한국항공우주 정도일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사실 다 좋은 기업이라서 뭐가 안 좋다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들의 상승 랠리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모든 방산주들 다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다소 있는 거는 한국항공우주다라고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어서 항공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항공주들의 주가가 눈에 띄는데요. 에어부산 8% 가깝게, 대한항공도 지금 8%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다뤘던 원달러 환율 하락의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고요. 지금 국제 유가가 또 하락하면서 비용 부담 완화에 따른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미국이 군함정에 이어서 군용기 MRO 사업에 대해 한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항공주가 이렇게 탄력을 받는 건 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거기다 거래량까지 오늘 좀 붙었는데 시세 연속성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조금은 더 지켜보시긴 해야 되겠지만 이들의 위치와 현재의 업황에 따른 이제 성수기 돌입으로 인해서 조금은 더 보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제 올라가는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이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원화 강세라는 것은 이제 달러의 약세인데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운영 리스가 있고 일반 리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사지 않고 빌리는 기업이 거의 뭐 99.9%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이들을 빌리면서 결제를 하는 화폐의 어떤 통화가 바로 이제 달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만약 똑같은 비행기를 100만 원을 주고 빌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똑같은 비행기 대수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나라 원화 가치 기준으로 약 20%에서 30% 좀 낮은 비용을 주고 이제 빌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정 비용의 감소는 마진율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 대한항공을 포함한 뭐 LCC 항공사들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연휴가 있었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동아시아가 전체적으로 지금 황금 연휴를 지나온 상황 속에 또 역대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 관광을 이용하셨다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저는 이제 항공사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오늘 띄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점으로는 대한항공을 보시는 게 맞죠. 하지만 변동성적인 측면을 놓고 봐서는 제주항공이냐, 티웨이 항공이냐, 진에어냐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현재 어떤 시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티웨이 항공이 최근에 좀 여러 가지 뭐 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굉장히 이제 복잡하긴 했었어도 그래도 악성 매물이 가장 적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LCC를 보신다 했었을 때 수급적인 부담이 적은 쪽은 티웨이 항공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노선의 다양성이라든지 아니면 실적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주항공의 작년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잘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대신 기준은 대한항공이 여기서 박스 상단으로 더 올라왔을 시에 LCC가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항공주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제약 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의약품 품목별 관세를 발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지금 뭐 CDMO 기업부터 바이오텍 기업까지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당분간은 이런 제약 바이오 종목들 좀 관망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지금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딱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거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FOMC가 앞두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앞으로 다음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어느 정도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들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금리 인하했을 때 가장 큰 수혜는 제약바이오 쪽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성장주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 이렇게 관세 리스크에 대해서 충격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결국에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라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들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저는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은 오히려 이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정말 강합니다. 인벤티지랩이 장중에 20%대까지도 급등을 했었고요. 현재는 한 9%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5만 원대를 또 단숨에 돌파를 해줬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노보 노디스크가 위고비를 먹는 치료제로 바꾸면서 FDA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좀 실현이 될지 이 부분은 뭐 예상하기 참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때 만약에 이슈가 나온다면 세론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더라고요. 네. 비만 치료제 기업들 지금부터는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비만 치료제 하면 크게 세 기업이 있죠. 펩트론이 1순위일 것 같고 2순위가 인벤티지랩 그리고 3순위가 이제 D&D 파마테 뭐 그 뒤를 따라서 뭐 SV, VX 뭐 이런 기업들도 좀 있겠지만 결국엔 지금 이들은
각 기업이 어떤 펀더멘탈을 가지고 가치를 판단하는 구간은 저는 넘어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히려 매매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으신 분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현재 위치가 아닌가. 그러니까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 결국 언제쯤 이게 쉬어갈 것이냐 아니면 언제쯤 이제 꺾일 것이냐, 이것은 이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저는 종가 기준으로 모든 것을 좀 판단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캔들의 모양이 몸통보다 꼬리가 길면 그때는 저는 위험하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고 종목이라서 조금은 더 보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종가가 현재 캔들처럼 몸통보다 꼬리가 길다라고 하면 당분간은 좀 피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이제 다시 이제 상승할 때 붙을 때 붙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쉬어갈 수 있으니, 인벤티지랩을 포함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저는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앞서 또 이제 제약바이오 추가적으로 좀 코멘트를 드려보면, 지금 2주 안에 뭐 관세 이야기를 내온다고는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인데, 이들은 원료 의약품을 가지고 CDMO, CMO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원료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제품의 원가를 계산을 해보면 10% 내외예요.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영향을 받을 때 받더라도 판가 인상을 통해서 충분히 케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쪽은 저는 수급 트레이딩, 당일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의 영역이고, 제약바이오 쪽에 오늘 조정을 많이 받는 쪽 같은 경우에는 길게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저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대신에 판가를 인상을 하려면 바이오시밀러가 제네릭보다는 더 유리하다. 그럼 제네릭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대용제약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약간의 그 리미티는 좀 걸려 있지 않겠는가라는 차이점을 알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이 차트를 보는 꿀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몸통보다 꼬리가 더 긴 상황이기 때문에 종가를 잘 확인해보자. 인벤티지랩의 종가 5장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콘텐츠 대응 전략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뿐만 아니라 외국산 영화에도 100% 관세를 매긴다는 소식이 연휴 사이에 나왔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엔터랑 콘텐츠는 대표적인 관세 무풍지대로 꼽혔는데 네. 이제는 뭐 안심할 수가 없어요. 이 콘텐츠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저게 관세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하거든요. 제작을 하고 IP는 다 넷플릭스가 가져가는데, 그럼 그 관세는 누구한테 매기는 거냐를 생각해 보면 미국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디즈니 쪽이라던가 이런 쪽에 마블 영화를 촬영할 때 뭐 영국이라던가 다른 나라에서 촬영을 하는데, 그럼 그거를 관세를 매기는데 결국엔 미국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그럼 구체적으로 OTT 서비스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은 필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저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온 것 같고요. 근데 뭐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실제로 관세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콘텐츠 엔터 쪽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태형 본부장님, 오늘의 탑픽주는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일까요? 생각보다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AMD 관련주이기도 하고, 이 숄더볼이라고 하는 제품을 이제 생산을 하는데, 이 제품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기업이 지금 양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절반을 바로 이제 덕산 하이메탈이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 50%가 넘어갔다는 것은 그 두 기업 중에 훨씬 더 기술적으로 입증을 받았던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빠른 실적 개선도 지금 바탕을 두고 있어서 현재 구간에서 저는 이 3,7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시에 충분히 4,500원이라는 이 박스 상단은 한번 도달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적은 거래량이 다소 아쉬운 상황인데, 거래량만 동반을 할 경우에는 저는 5,000원 혹은 5,500원까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하이메탈을 오늘의 탑픽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의 탑픽주도 한번 공개해 볼게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어요? 앞서 말씀하신 종목인데 AMD 향수해줘요? 네, 메커스라는 종목입니다. 두 분은 마음이 너무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네, 메커스 같은 경우는 사실 AMD의 지금 자회사인 자일링스 국내 유통사로서 직접적인 AMD 뭐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FPGA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그러니까 A직으로 가기 전에 테스트 과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거의 90% 이상이 매커스는 이쪽 매출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매커스가 이런 시가총액이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자일릭스 국내 유통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PBR이 1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이런 기업 중에서 이런 뭐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 사업을 하고 있는 쪽에서 이런 PBR이 1배도 안 된다. 굉장히 저평가인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4월 1일 날 자사주 매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계속 자사주 매입, 그리고 또 수급적으로 특이한 부분은 기타 법인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다 AMD향 수혜주를 공략주 탑픽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덕산 하이메탈과 매커스 남은 5장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